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총선이 정말 다가오기는 했나 봅니다. 여야는 서로, 또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그저 쿵쾅대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런 상황 우리 2030 세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20대 청년 정치인에게 대신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한시 청년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또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신 대변인, 일부에서 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랑 여론을 살펴보는 바람에 그래서 이 질문부터 좀 드려봐야 되겠어요.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 판세 자체 분석했다는 얘기 나와서 시끄럽던데 지도부선에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 정보가 왜 유출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문서를 저도 봤는데요. 예. 그 문서 자체가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을 한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저희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나와 있는 여론 지형 그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저희 당내의 판세 말고 시중에 나와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저희 당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라는 의견은 전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축을 벌이는 것들도 있고 또 국민의힘이 몇 퍼센트 앞서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무당층이 많은 상황이고 예. 여야가 서로 간에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무당층 국민들께 더 소구력 있는 정당 그리고 정책을 만들지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 대변인 말씀이라면 할 만한 상황인데 왜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자업자득 아닌가요? 예, 저는 이 문서가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알고 있고 국민의힘 사무처가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가 유출된 거잖아요. 여러 버전이 있다고는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는 상황을 전제로 작성된 문서일 거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파장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보면서 수도권 민심이 좀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라는 걸 국민의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혁신위를 띄우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혁신에 있어서도 도돌이표고 그리고 김기현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면서 결국에 국민의힘은 혁신보다는 이제 기득권 지키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대통령과 당의 관계, 그러니까 이른바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청산이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느꼈을 때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보고서가 이런 결과로 나온 것은 어쨌든 자업자득이고 이게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제가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제가 느꼈을 때에는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 총선 출마 기피 현상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 예. 그리고 백성 밑으로 떨어질까 봐 잠이 안 온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는 의원님들까지 등장하다 보니까 김기현 체제가 과연 총선 때까지 유지될 수 있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체제 계속 가는 거랍니까? 아니면은 정말 위기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거 그리고 이 정치계에 계신 분들은 항상 모든 순간이 위기라는 그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민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생각을 갖고 예. 더 고군분투해서 국민들께 만족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국민의힘 혁신이 이제 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총선 가는 거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 신문 보니까 김기현 대표 사퇴가 답이다. 아니다.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렇게 쿵쾅댄다고 하던데 지금 분위기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여러 논의의 장이 펼쳐진 저는 바람직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그 문제 때문에 당내에 이견이 있지만 그것을 겉으로 표명을 하는 분들은 극히 일부이지 않습니까? 또 그 수위에 있어서도 사실 좀 점잖은 수위를 갖고 있는 그런 민주당의 상황과 비견했을 때 저희 당에서는 어느 정도 그 치열한 토론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과연 그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되는지 저는 좀 자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말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저희 당내 의원들을 예. 비판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은 굉장히 그동안에 훌륭한 정치 행보를 보이셨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험지 출마하겠다 그런 희생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당 의원 현역 의원이 계신 종로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희생의 빛이 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당내 지도부를 향한 혁신의 모습을 보여라 희생해라 이거는 사실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혁신이 출범 그리고 혁신이가 끝났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혁신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는 혁신이를 출범할 때 애초에 목적이 뭐였냐면 혁신이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총선기획단 인재영입위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선대위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그 상황 동안에 예. 계속 혁신의 그 의지를 연장선으로 이어가겠다라는 그 애초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 혁신이 멈췄다라고 하는 평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예. 그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사실은 좀 궁금해가지고 네. 강성 지지자들이 개딸이란 말 쓰지 말라면서 언론을 향해서 개딸이라는 기사 제목 쓰면은 낙인 찍겠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개딸이란 말은 원래 그분들이 하신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일종의 신규 당원들이 유입되면서 그 예. 신규 당원들이 보통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입당 러시가 있었을 때는 뭐 젊은 여성들이 주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개혁의 딸이다라고 이제 지칭을 하게 되면서 또는 예. 본인들이 스스로를 칭하면서 이런 게 시작이 됐는데 저도 예. 나중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거나 뭐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 그러니까 다 그냥 개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뉘앙스가 그냥 좋진 않아요. 민주당의 예. 지지자들은 그냥 다 개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처음에 쓰였던 말의 의미랑은 굉장히 좀 퇴색이 되게 됐다 보니 이제 예. 본인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개딸이 아닌 그냥 소위 말해 그냥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예. 좀 더 정확한 용어를 써달라 그냥 민주당원으로 지칭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개혁의 딸, 그러니까 개딸이라는 말 대신에 포괄적인 민주당원이라는 말을 써달라는 게 요구 같은데 민주당원이란 말은 너무 또 포괄적 아닌가요? 근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 개딸이냐? 뭐 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주로 20대, 30대 여성들, 신규 당원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개딸이었는데 예. 이제 사용되는 언어는 그냥 개딸이라고 하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그냥 예.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사실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되게 모호해진 거죠. 그런 예. 면에서 저도 뭐 이 용어는 좀 청산할 때가 됐다 이렇게 때가 생각하긴 됐다.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저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민주당원 왜 포괄적이라는 말씀드렸냐면 민주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민주당에서 이른바 비명계 분들도 또 민주당원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관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원이라고. 근데 이제 소위 말해 생각이 다른 당원들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구분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무조건 뭐 개딸이 아닌 사람과 개딸인 사람 이렇게만 구분이 되는 건 사실 적합한 분류는 아니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개딸이라는 말이 주는 뭐 어감이나 이런 것도 좀 이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많이 그런 인식이 것 같아. 되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정의를 하는 것도 모호해졌고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도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이 용어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민주당 내에서 혁신계 자처하는 원식과 상식 모임 그분들 말이죠. 네. 뭐 강경한 반응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뭐 당내 반응은 싸늘하다 이런 언론 기사들을 봤습니다. 공천 받으려고 저러는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말이죠. 정말 원칙과 상식의 움직임 보셨을 때 민주당에서 분위기 찻잔 속에 그냥 태풍입니까? 아니면 뭐 그래도 근데 이제 막 시작된 움직임이라서 예. 저는 이분들 하기에 달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하기에 달렸다. 이게 찻잔 속에 태풍이 될지 진짜 태풍이 될지 예. 그거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분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네 분 말고
당내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더 포함시킬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예. 본인들은 굉장히 좀 뜻이 맞는 의원들이 그래도 꽤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발족할 때 보면 이제 네 분만 딱 있었다는 거죠. 그런 예. 면에서 결국 당내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공천을 걸고 싸우는 그런 과정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결국 좀 더 당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뭔가 투쟁을 해보시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에서의 정치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감대를 모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뭐 당내에서는 원칙과 상식의 발언들이 너무나 강경하고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나치 이런 발언을 이제 지도부를 향해서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분들에게 달려 있는 과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원칙과 상식이 정말 본인들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고 당내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확장성을 가져가야 하는 거. 그게 제1 과제인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다들 그런 좀 궁금증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네, 이런 아직 말씀이십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족조차 못한 곳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얘기하는 건데요. 구성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이거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 구성 시점 뒤로 미룰 거다. 거기엔 또 대통령께서 한마디 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논란 과정 신 대변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그 50억 특검 관련해서 그 특검과 저희 공관위 출범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국회의 일정이고 공관위 출범과 활동은 저희 당내의 일정이기 때문에 그걸 별개로 봐야 되고 또 어제 그 저희 박정화 수석 대변인께서 당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특검법과 그 특검법으로 인해서 공관위 출범이 늦어진다라는 그 일부의 그 추측성 보도는 전부 허위 보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공관위원장 선임 과정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그 신망이 두터운 분을 통해서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혁신이 차원에서 나왔던 그 혁신안들 예. 그 혁신의 의지를 계속 공간위까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 동의하십니까? 근데 뭐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예. 봤을 때는 예. 좀 석연치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굉장히 좀 당 장악력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관이 출범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당 지도부를 흔드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좀 눌러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에 공격적으로 인재 영입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공관위 발족을 늦춘다라는 거는 결국에 특검법 때 이탈하는 표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뭐 컷오프라든지 아니면 뭐 전략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당내의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긴 하죠. 뭐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진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 사실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좀 이거를 뭐 미룬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뭐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할 정도로 예. 당 내에서는 글쎄요 이런 지도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혁신은 거부하고 공관이 늦게 발족하고 김건희 특검법에만 뭐 사활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당내 인사들은 아마 상당한 위기감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총선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당협위원장들 사이에 꽤 있지 않을까요? 오늘 두 분이와 같이 그 방송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분도 이제 뭐 정치 오랫동안 아직도 좀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이가 그 우리가 혁신은 대통령의 뜻이다 막 이러면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기현 대표 지도부를 흔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 카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분석도 일부 언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의 그동안의 예시로 봤을 때 뭐 전당대회부터 시작해서 김기현 대표가 앉혀지는 그 모든 과정에는 결국 대통령이 뒷배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인요한 혁신이가
좀 들어와서 소위 말해 김기현 대표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게 흔들었죠. 김기현 대표를 직격하면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종용하고 윤핵관이나 친윤 주류 세력들을 향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인요한 위원장이 되게 뜬금없이 대통령실과의 교감 또는 대통령실로부터 큰 격려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인요한 위원장의 그 활동의 배경에는 결국 대통령의 뜻이 있는 거다. 적의 용산의 뜻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일단 버티기 전략을 쓰면서 본인의 체질을 공고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뭐 했는데 최고위원도 새로 앉히고 근데 그때 그 나중에 돼서 결국에는 인요한 위원장, 김기현 대표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3인이 만나기 전에 김기현 대표랑 대통령이 따로 한번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 저는 결국에 그때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를 뭔가 일종의 본인의 무기로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김기현 대표의 도움 없이는 사실 안정적으로 그 김건희 특검법을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대통령실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것을 일종의 자신의 무기로 좀 삼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가정과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공간위는 김건희 특검법과 별개로 지금 구성 중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을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체제 안정화를 위해서 앉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김석기 최고위원께서 굉장히 불쾌해하십니다. 저희가 그 최고위원은 보궐선거를 통해서 된 거거든요. 인유한 혁신위가 그 첫 안건으로 제시했었던 그 당내 통합 그거를 통해서 김재현 최고위원이 징계가 취소되고 그 징계 취소를 받은 김재현 최고가 이제 본인이 사퇴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전국위 차원에서 열린 예. 보궐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신 거기 때문에 체제 안정화를 위해 앉혔다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힘들고 또 무엇보다 김기현 대표가 인유한 위원장과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한번 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 당의 사역들 그리고 새로 임명된 신임 수석 비서관들과의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회견 첫 상견례 자리였기 때문에 예. 거기서 저희 당내의 그 긴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비판을 좀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하는 식의 음모론 제기는 사실 책임 있는 정치 모습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 벌써 이제 대통령실과의 오찬 자리에서 특검법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간이 발족 시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미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한테 가정을 가지고 음모론을 펼치지 말라라고 하시기보다는 대통령과의 대화를 유출시킨 사람을 찾는 것이 좀 더 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두 분에게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이런 말 했습니다. 먼저 신대면한테 질문할 거예요. 과거의 자신은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고 질타한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요즘에 보니까 좌우 모두 뻔뻔함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 대변인 이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우리 정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원로급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치 원로로서 바라보는 현 정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러한 평가가 무조건 이렇게 매 사안마다 내셔야 될까 하는 좀 그런 걱정은 갖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진정한 정치 원로로서 이 사회의 통합을 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고 또 지금 시정이 많이 바쁘실 텐데 거기에 좀 먼저 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홍준표 시장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현역 정치인들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꿈꾸는 분들이 조금 귀담아 들을 고언들도 일정 부분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잘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님만큼 요즘 맞는 말 하는 사람이 몇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분이 지적한 게 이제 용산에서 소위 말해 수석급들 그리고 이 정부에서 장관을 한 나름 체급이 있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양지만 찾아간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희생과 결단이 국민의힘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김기현 대표마저도 사실은 혁신을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좀 정확한 상황 진단을 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결국에 저는 이거는 자기 정치를 하고 계신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김기현 체제 하에서 뭔가 잘 보여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시고요. 결국에 본인의 더 큰 꿈, 뭐 예를 들면 대권이라던가 이런 큰 선거를 바라보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켜나가고 좀 쌓아나가고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누가 뭐라고 한들 이분은 별로 뭐 흔들리거나 신경 쓰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가 기자들 만나서 이준석 전 대표와 시기가 되면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잠시 뒤에는 무소속이 된 이상민 의원 만날 거라고 하고요. 이거 신당하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행보들이 되게 이제 신당 작업을 되게 구체화하는 행보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고 또는 이준석 전 대표와 손잡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우리 당을 직격하면서 탈당한 이상민 전 의원을 만나고 이런 행보는 좀 아쉬운 행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만나기 전이긴 한데요. 그런 행보를 하게 됐을 때 민주당에서 정통성을 갖고 정치를 해오신 분이라는 본인의 장점이 되게 퇴색될 수 있는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